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엄마 걱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파트죠. 그러면 이 엄마 걱정이란 시를 가지고 어떤 학습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건 바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알기,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알기, 화자가 작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학습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는 무엇이며 또 화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건데, 자, 일단 화자가 달라지면 시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주제도 달라지고 정서도 달라지겠죠. 라는 것을 화자를 달리하여 이 똑같은 시를 가지고 뭐 친구가 썼을 경우 혹은 화자가 엄마로 바뀌었을 경우 어떻게 달라질까? 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작품 먼저 보고 나서 화자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엄마 걱정이란 시는 기형도라는 작가가 쓴 작품이죠. 기형도 시인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성인이 된 지금도 그 어린 시절은 아프고 쓸쓸하고 외로웠구나 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에 대한 안타까움, 한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 엄마 걱정은요, 총 2연으로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1년. 그 다음에 요 뒤에가 2연인데, 1년은 비교적 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행으로 되어 있고, 2연은 3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를 읽어보시면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됐는데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그 다음에 근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들리는데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내 유년의 wil목. 그 다음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좀 특이하게요. 뭐가 없습니까? 서술어가 없어요. 그죠? 이고 우리 엄마 담겨 훌쩍거리던 서술어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수식하고 있냐? 내 유년의 윗목이다 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이연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은 내 유년의 윗목이다. 그러니까 이 화자는 내 유년이 윗목같이 차갑고 힘들었고 외로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술어를 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내 유년의 윗목으로 집중하게 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 좋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내 유년은 윗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윗목이라는 것은 우리 온돌방에서 불이 닿지 않아 차가운 곳이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비유법이죠. 비유 중에서 은유예요. 그만큼 자신의 어린 시절은 외롭고 쓸쓸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화자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팔러 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화자의 가정은 좀 가난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우리 엄마가 가셨습니까? 우리 엄마의 고단한 삶을 알 수 있네요. 그죠? 우리 엄마는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사셨구나 라는 것. 그 다음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겨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서술어가 없습니다. 다 뭘 꾸며준다고요? 이연의 우리 엄마 내 유년의 윗목을 꾸며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이 여긴 나와 있죠. 화자.
어머니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팔러 가셨고 화자 어린 시절에 나는 엄마를 기다리는데 안 오신대요. 해는 시든 지 오래되었는데 안 오신대요. 그러면 해는 저절로 뭐 시들거나 아니면 뭐 싱싱해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대상인데 해가 시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이 열무 30단을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가 시들었다라는 것은 열무 30단이 시들었다라는 것이니까 뭘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 즉 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어머니가 열무 30단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밤이 되도록 안 오셨다라는 표현을 해는 시들었다라고 했어요. 해는 시들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물처럼 시들 수 있는 것처럼 식물처럼 표현했죠. 식물처럼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법을 우린 뭐라고 하나요? 활유법이라고 하죠. 활유법이 사용되었네요. 자,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당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찬밥처럼 방에 당겼다는 것은 찬밥은 해놓은 지 오래돼서 식었다는 얘기니까 화자가요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화자는 어린 시절에 방치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이 사용된 거죠. 즉 비유법이에요. 비유법의 하나인 직유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네. 그리고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표면화되어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표면화된 화자, 표면화되었다 라는 것은 화자가 직접 시에 드러나 있다 라는 거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왜 천천히 숙제를 해요? 너무나 어머니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그래도 엄마 안 오시네 라고 했어요. 위에서도 안 오시네 안 오시네 반복했죠. 부정적인 시어 안을 반복해서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강조하고 있고 안 오시네는 시구예요. 시구는 뭐예요? 띄어쓰기가 하나 이상 있는 거.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강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니까요. 근데 밑에 보니까 안 들리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오시네 안 들리네는 완벽히 똑같은 구는 아니지만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런 선지가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쓸쓸함을 강조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라는 선지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화자는 계속 쓸쓸하게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그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네. 그러니까 엄마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계속 기다리는 상황인데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있습니다. 자,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그래서 뭘 표현한 거예요? 엄마의 지친 발소리 타박타박을 표현한 거죠. 엄마는 하루 종일 시장에서 열무를 파느냐고 고생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 타박타박은 엄마의 지친 모습을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표현한 거죠. 음성상징어는 흉내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타박타박은 엄마의 지친 발걸음을 표현하는 거라서 얘는 발걸음, 상태나 성질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의태어라고 할 수 있네요.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엄마의 지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죠. 그리고 또 하나 배춧잎 같은 발소리. 그러면 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건 발소리잖아요. 엄마의 지친 발소리. 그런데 왜 배춧잎 같다고 했어요? 그만큼 시든 배춧잎처럼 피곤한 엄마의 모습
모습이니까, 엄마의 발소리니까. 그래서 배춧잎이라고 했어요. 같은 이 쓰였으니까 엄마의 발소리를 배춧잎에 비유했다, 지규를 사용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발소리라는 청각적 심상, 청각적 이미지를 배춧잎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로 바꿔서 전이해서 표현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공감각적 이미지, 다른 말로 감각의 전이, 다른 말로 청각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시각으로 바꿨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표현을 사용해서 엄마의 지친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그 다음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엄마의 발소리가 안 들려요. 나는 지금 이 배춧잎 같은 엄마의 타박타박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 즉 엄마는 아직 안 오셨어. 그래서 나는 어둡고 무서워. 이게 화자의 이 어린 시절의 감정이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한 시어를 쓰라 그러면 무서워 라는 시어를 쓰면 되겠네요. 그쵸? 어둡다 그랬으니까 시각적 이미지고요. 금간창통으로 고요히 빗소리가 들린다. 그럼 화자는 지금 밤에 엄마를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빗소리까지 들리니까 화자는 더 외롭고 쓸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빗소리는 화자의 외로움이 빗소리로 인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빗소리는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강조하고 심화하는 소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소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상관물이라는 건 소재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대상인데 화자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소재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객관적 상관물을 나타내는 로 인해서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그럴 때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감정이입, 두 번째는 대비, 세 번째는 부각.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상관물이니까 소재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소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과 대비되는 소재를 통해서 그냥 그 대상, 상관물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화자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객관적 상관물은. 근데 여기에서는 이 빗소리는 사실은 그냥 내리는 것일 뿐인데 저 빗소리를 들으니까 화자의 감정이 더 외롭고 쓸쓸해져. 그러니까 부각, 고조의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금간창틈 그랬으니까 화자의 집은 아마 가난한 형편이었을 거야 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나의 과거죠. 그래서 이 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네, 이 화자는 지금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현재가 아니죠. 이 어미는 현재 시제의 어미가 아니니까요. 과거 시제 어미이기 때문에 과거 회상임을 알 수 있는 이 어미, 그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외로움이 느껴지네요. 이곳에서. 자, 그래서 1년은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유년 시절이고 이제 2년으로 가면 현재 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먼 옛날이라고 했으니까 이 1년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였겠구나.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성인이 되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구는 아주 먼 옛날인 거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인연의 윗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이 어린 시절에 그 아픈 기억이 뭐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 바로 이게 뭐예요? 보조사 도죠. 그래서 화자의 그 어린 시절의 이 쓸쓸함과 외로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시어는 뭐라고요? 도라는 보조사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선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은 내 유년의 윗목이다. 그 시절은 내 유년의 윗목이다. 내 유년의 윗목이다 라고 해석했으니까 은유법이 사용된 거죠. A는 B다 라는 수사법. 그래서 이 내 유년은 왜 윗목이라고 표현했어요?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은 윗목과 같이 차갑고 쓸쓸하고 외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윗목의 원관념은 뭐예요? 원관념은 바로 내 어린 시절인 거죠. 윗목처럼 차가웠고 외로운 어린 시절. 그래서 이 내 어린 시절 유년을 윗목이라고 비유한 까닭은 뭐예요? 윗목은 온돌방에서 불길이 닿지 않아서 차가운 곳을 가리키는데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윗목처럼 시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든 앞에 나오는 모든 시어, 모든 시행들이 다 여기 내 유년의 윗목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어린 시절은 외롭고 쓸쓸했음을 강조하는 거죠. 따라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바, 즉 주제는 뭐예요? 어린 시절의 쓸쓸함,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인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죠. 그럼 화자의 정서는요? 외롭고 쓸쓸하고 안타까움이요. 왜냐하면 1년에서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시절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때 정서는 외로움, 쓸쓸함이었고 2연에서 성인이 되어서 다시 생각해봐도 그 시절은 여전히 외롭고 쓸쓸하구나. 그러니까 안타까움이라는 정서도 포함이 되겠죠. 따라서 주제는 뭐예요? 어린 시절의 쓸쓸함 혹은 어린 시절에 대한 회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시절의 슬픔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용은 어린 시절의 외롭고 쓸쓸함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슬프다. 이게 내용이고요. 그럼 표현법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 해는 안 오시네, 안 오시네, 안 들리네. 그래서 시구의 변형과 반복을 통해서 첫째, 화자가 어린 시절에 겪었을 외로움과 쓸쓸함을 뭐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요. 그 다음 해는 시든지 오래라는 화류법을 통해서 화자가 엄마를 기다리는 지루함과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는 찬밭처럼 직유법을 써서 화자의 어린 시절에 돌봄을 받지 못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 배춧잎 같은 발소리라는 것은 발소리, 엄마의 발소리를 배춧잎에 비유하여 엄마의 지치고 고단한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고 타박타박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엄마의 지친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했고 배춧잎 같은 발소리니까 청각을 시각화하여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고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둡고 무서워의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라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표면화되었다, 직접 드러났다라고 할 수 있고 빗소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외로움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빗소리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고 더 심화되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한번 봅시다. 여기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해가 시들었다 시각적 이미지, 찬밥이다 무슨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그리고 배춧잎 같은 발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 어둡고 시각적 이미지, 빗소리 청각적 이미지 드러났네요. 그럼 이연 한번 볼게요.
이연에서는 내 유년의 윗목, 그래서 은유법을 통해서 화자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는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윗목이라는 이 촉각 사용됐네요. 이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는지를 강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주제 시구가 되겠죠. 이게 이 시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아주 가장 잘 드러내는 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윗목이라고 해서 뭘로 끝났어요? 명사로 끝났죠. 그래서 명사형 시상 마무리, 즉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이 뭐냐면 그냥 시의 내용이에요. 명사형으로 시를 종결하여 끝냈잖아요. 여운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화자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슬펐는지를 더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 시는 회상을 통한 전체적인 상황 제시와 함께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고요. 유사한 문장의 반복과 변조 혹은 변주, 다대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 시각, 청각, 촉각, 그 다음에 공간각적 이미지, 청각의 시각화 라는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어린 시절 엄마의 고된 삶과 화자의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각 행을 비종결 형태, 즉 서술어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끝냄으로써 마지막 행, 내 유년의 윗목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서사적인 구조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회고한다. 서사적인 구조라는 것은 인물, 배경, 사건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인물은 뭐예요? 나와 우리 엄마. 배경은 엄마가 안 오는 밤. 그죠? 그 다음에 사건은 뭐예요? 내가 슬퍼했던 사건, 엄마가 안 오셔서. 이런 인물, 배경, 사건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서사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든 문장의 마지막 단어 윗목을 수식하게 함으로써 시상을 집중시킨다 라고 했는데, 시상을 집중시킨다 라는 게 뭐냐면 시상은 시예요. 집중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주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마지막 단어를 수식하게 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남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화류법을 통해서 엄마의 지친 모습을 표현했다.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를 표현했다. 그 다음에 지교법을 통해서 화자의 어린 시절의 쓸쓸했음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배춧잎 같은 발소리, 엄마의 지친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 타박타박,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엄마의 지친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 빗소리, 객관적 상관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이와 연관된 작품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 그 다음에 딸기 함께 강의해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빠뜨렸네요. 그게 뭐예요? 화자를 바꾸면 시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정서도 달라지고, 그죠?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화자를 엄마로 바꾼 것도 나오고, 활동에서요. 또 하나는 화자를 친구로 바꾼 것도 나와요. 그러면 화자를 엄마로 바꿨을 때 시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서도 달라지고 주제도 달라지겠죠. 그러면 시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 화자가 지금 어린 시절에 엄마를 기다리면서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과거의 엄마로 들어가면 뭐야? 아들을 걱정하는 정서로 바뀌겠죠. 그럼 주제는 뭐야?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자인 엄마가 시장에서 열무를 팔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를 얼마나 기다릴까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바뀔 수 있겠고, 만약에 화자가 이 화자의 친구로 바뀐다면 어떻겠어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이겠죠. 내 친구가 엄마를 기다리느냐고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울까라는 친구에 대한 염려가 주된 정서고,
주제가 될 거고, 엄마로 바뀐다면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혹은 아들에 대한 사랑 정도로 화자의 정서와 주제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